첫 소식입니다. 대체 어디까지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6.3 지방선거 당일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선관위가 후보자별 개표 결과 입력도 잘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득표가 아닌 경쟁 후보자가 받은 득표수를 입력하는 등의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6.3 지방선거 당시 보수진영 교육감 출신 임태희 후보와 진보진영의 안민석 후보는 경기도 교육감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결과는 52.81% 대 47.18%, 5%포인트 남짓한 안민석 후보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후보자 득표수를 개표 보고 시스템에 서로 뒤바꿔 입력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성남시 중원구 금광이동 제3투표소에선 안민석 후보의 득표수를 임태희 후보로, 반대로 임태희 후보가 얻은 표는 안민석 후보가 얻은 표로 입력했습니다. 애초 선관위는 해당 지역 득표를 임태희 후보 337표, 안민석 후보 368표로 발표했지만 실제는 정반대, 결국 두 후보 모두 31표씩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광주시 초월읍 제2투표소에선 아예 이곳이 어느 투표소인지 입력을 잘못했습니다. 개표 시작 단계에서 초월읍 제9투표소를 제2투표소로 잘못 입력했고 이후 바로잡았지만 정작 기존에 잘못 입력된 부분을 수정하지 않아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선 임 후보가 201표, 안 후보는 216표가 늘어났습니다. 앞서 전북교육감 개표 과정에서 득표수 입력 오류 사고가 난 데 이어 경기교육감 투표에서도 비슷한 관리 부실이 드러난 겁니다. 전북교육감 선거의 경우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 1동 제3투표소의 투표록이 제1투표소로 잘못 기재되면서 제1투표소 유권자 1,104명의 개표 결과가 누락되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두 지역 선관위는 대국민 사과까지 하며 절차에 따라 결과를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어 교육감 선거에서 개표 결과 입력 오류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며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첫 압수수색을 약 13시간 만에 마쳤습니다. 합수본은 어제 오전 9시부터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송파구 선관위 등 7곳에 대해서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약 12시간 40분 만인 밤 9시 40분쯤 모두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본 측은 다만 중앙선관위 서버에 저장된 정자 정보에 대해서는 양이 많아 아직 압수를 마치지 못했다면서 모두 내려봤는데 며칠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밤 공격할 거라던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이란과의 종전 서명식을 예고했습니다. 급하게 상황이 반전된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합의 승인 사실을 부인한 이란 변수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이 협상 분위기가 급진전된 그 배경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급진전됐다고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두 차례 지금 이란 지역을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남부 지역 했지만 어떻든 물밑에서는 계속 협상이 되고 있었고요. 협상이 되고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얘기를 했지만 내가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협상이 빨리 진전이 안 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모든 게 다 지금 준비돼 있고 서명만 하면 되는데 이란 쪽에서 계속 시간을 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을 더 압박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미국의 헬기가 또 격추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공격을 했던 것이지 협상이 전혀 진전이 없기 때문에 전쟁을 재개하기 위해서 공격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밑에서 진행되던 협상이 지금 이제 조금 결실을 맺는 것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최근의 공격은 어떤 마지막 압박으로 유효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서사를 쓰고 싶겠죠.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이란 입장에서는 이게 어찌 보면 양날의 검입니다. 왜냐하면 압박이 되는 건 맞죠. 압박이 되는 건 맞습니다만 이란에 있는 강경파나 혁명수비대 쪽에서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군사적 압박 이후에 바로 우리가 합의를 한다면 사실상 군사적 압박에 굴복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더 반대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지금 나오는 보도들을 종합해 보시면 그래도 조금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란은 그동안 급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일단 북미 월드컵 흥행이 좀 중요한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간 선거 11월로 다가왔고 고유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도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좀 앞당기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까? 뭐 당연히 그렇겠죠. 그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뭐 정책 결정을 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뭐 고유가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중요한 국가 대사를 앞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란과 어떤 군사적 충돌을 하는 것은 부담이 되는 것은 맞으나 그러나 이란이 기대했던 것처럼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런 행동도 못할 것이다. 근데 그걸 과감히 또 깼어요. 그래서 뭐 사실상 오늘 이미 어저께 시작된 월드컵 전에 군사적 공격을 했기 때문에 전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이란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개의치 않겠다. 필요하면 얼마든지 군사적 수단을 쓰겠다는 그런 강한 모습을 또 보여줬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또 다른 방식으로 나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벌써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 지가 2주가 지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협상은 많이 진전이 돼 있었고요. 협상은 오래 했었지만 결국 도장을 아직 찍지 않겠다는 이란 측의 뭐 모스타바의 그런 시간 끌기 작전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를 하고 압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이 좀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이르면 이번 주말에 유럽에서 서명식을 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는데 지금 국제사회가 가장 궁금한 건 이번엔 진짜인가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로 타결이 될까요? 기대 과거보다는 조금 높아지긴 했는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사인을 했다, 승인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란 쪽 언론들, 그다음에 아바스 아락치 외무장관도 아직 최종 승인은 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다라는 이제 보도까지는 났습니다만 아직 완전히 이 서명을 했다, 끝났다.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는 보도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기대감은 높지만 여전히 이란의 최종 답변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도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란 측의 분위기가 어때 보입니까? 이란 측의 분위기는 과거보다는 조금 기대감을 좀 갖기는 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예. 어떤 부분이 그러냐면 파르스 통신에 따르면 이란이 제시한 합의안을 미국이 수용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본인들이 이 정도면 되겠다고 미국 측에 제안을 한 거를 일단 미국 측이 오케이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란의 자기들이 만든 합의안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자기들이 만든 합의안을 미국이 오케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토를 단다거나 수정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 그 보도가 맞다면 파르스 통신의 보도가 맞다면 조금 더 근접해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그 파르스 통신 얘기를 보면 MOU의 그 어떤 초안 원안으로 돌아갔다라는 보도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일단은 휴전을 하고 핵 문제는 그 이후에 다루겠다라는 내용일까요? 그거는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뭐 한 2달 전부터 계속 얘기해왔던 이란이 계속해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요구했던 거죠. 한 달 정도는 어쨌든 뭐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푸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이고 예. 그 이후에야 핵과 관련해서 미국과 협상을 하겠다는 이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것을 미국이 수용하지 않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다만 그러면 핵과 관련해서 그러면 아무런 얘기가 구체적인 얘기는 없겠지만 디테일은 없겠지만 어떤 협상에 대한 어떤 기조라든지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분명 얘기가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협상을 더 해 나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원했던 방식, 일단 호르무즈 해협부터 풀고 그 다음에 추후에 60일 동안 핵과 관련해서 미국과 협상하는 방식, 이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의 핵심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이란의 그 경제 제재 해제
또는 그 동결 자금 해제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분명히 당연히 들어있겠죠. 이란이 강력히 요구를 했기 때문에. 네. 이란이 요구했던 게 뭡니까? 서명하는 순간 최소한 120억 불 정도는 동결 자금 해제를 해달라. 네. 그리고 끝나는 쯤에 또 다시 추가적으로 120억 불 더 해달라 요구를 했기 때문에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요,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동결 자산 해제를 해주겠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부분들도 더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 풀어준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예.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앞서 교수님께서 짚어주셨던 트럼프 대통령이 처해 있는 여러 상황들 그것 때문에 이번 합의를 좀 졸속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냐라고 네. 하는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졸속으로 진행. 외형상은 그렇게 보입니다. 일정상은 얼마든지 그렇게 비판할 수는 있겠으나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실 자각을 한 것 같아요. 현실 인식이 돌아왔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란과 어떤 군사적 충돌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통해서 이란의 입장 변화, 큰 입장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게 뭐 일정 때문에 쫓겨서 갑자기 이란이 요구했던 그런 방식을 수용했다기보다는 더 이상의 어떤 무력 충돌을 이용해서 더 얻어내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쯤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내가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것일 수도 있다는 판단이 섰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도로 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 유가도 낮추고 중간 선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 정리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또 궁금한 건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모습을 드러낼까 이 부분인데 아직까지 목소리도 공개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당연히 볼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종 서명식에서도요? 예,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협상 대표단이 오든지, 갈리바프가 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최고 지도자는 역시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본인이 참석하지 않을 것이고 예. 아마도 제디 반스 부통령이 거기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그 휴전 서명식을 한다고 하면 유럽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를 한 상황인데 네. 그동안 뭐 파키스탄이나 카타르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유럽으로 간 이유는 뭘까요? 그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카타르가 주로 협상을 지금 중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번 국면만 보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동에서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제네바나 아니면 다른 유럽 국가에서 지금 서명식을 하는 게 낫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미 마음에 품고 있는 어떤 도시가 벌써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가 왜 그러면 지금까지는 파키스탄이라든지 이슬라마바드에서 계속 했었는데 아마도 협상과 관련해서 조금 실망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파키스탄 쪽에 좀 실망한 것도 있고 카타르는 계속해서 지금 이란과의 어떤 무력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유럽 쪽으로 가는 게 더 안전하고 더 낫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교수님께서 앞서 그 설명해 주신 그 합의 내용을 보면 네. 일단은 휴전을 하고 그 이후에 핵 문제라든지 동결 자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서서히 풀어갈 것 같은데 그렇다면 휴전을 한 이후에 더더욱 긴 지지부진한 협상이 이어지면서 또 국제 정세에도 계속 악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호르무즈의 봉쇄를 푸는 것도 사실 지금 이란이 계속해서 호르무즈의 통제를 하겠다고 한다거나 예. 통일을 받겠다고 한다거나 이런 얘기가 있으면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핵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60일 동안 핵과 관련한 협상이 마무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을 둘러싸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이견이 크면 외교적인 교착 상태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 또 제한적인 어떤 또 무력 사용이 또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도 사실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 핵과 관련해서 협상이 그렇게 쉬운 협상이 아니기 때문에 또 양측 입장이 상당히 큰 이견을 보인다면 그럴 가능성도 좀 배제하지 않는다,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예.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건 또 호르무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이번에 휴전을 한다 하더라도 미국과 이란의 입장이 약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미국은 자유항행을 이제 보장하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란은 이전과 같은 통행량을 맞추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어떻게 그렇기 보십니까? 때문에 결국 지금 합의가 되더라도 지금 갇혀 있는 선박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한 번에 다 나오기는 어렵거든요. 오만이나 이란과 계속 협의하에 순번을 정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모든 지금 갇혀 있는 선박이 빠져나오는 기간 동안에는 이란과 오만과 협의 없이는 사실상 자유항행은 좀 어려워 보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란도 그 기간 동안은 우리가 어쨌든 협의를 해야 된다. 우리와 혁명수비대가 협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왔고, 다만 이제 모든 선박이 다 빠져나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할 건가. 그 이후에는 이란은 그러면 우리가 전쟁 전으로 사실상 통행료도 없고 우리와 어떤 근데 문제는 이제 기뢰를 또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기뢰를 제거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기뢰를 제거한 이후에야 자유항행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 기회를 제거하는데 최소 뭐 6개월에서 한 1년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것이고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란의 의지, 이란의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란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본인이 통제하고 싶다. 이란이 예. 통제하고 싶다. 나아가서는 통행료도 받고 싶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작업을 해왔지 않습니까? 관련 부서 청도 만들고요, 이메일도 만들고요, 통장도 개설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이란이 이번 휴전으로 접을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로 나갈 것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 정리를 확실히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제사회는 여기에 긴밀히 공조를 해야 된다. 이란이 계속해서 그렇게 나온다면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계속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야만 이란이 포기하죠. 그렇지 않으면 이란은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 나아가서는 통행료도 받으려고 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호언장담처럼 호르무즈 해협이 곧바로 열린다거나 할 일은 거의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나올까요? 자,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통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나타냐후 총리가 통화를 했고 협상 관련해서 브리핑을 다 해줬다. 그러나 나타냐후 총리가 반대를 하겠죠. 속마음은 반대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휴전 합의에 어떻게 어깃장을 놓기는 어렵고요. 그냥 수용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이고 다만 이제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관련해서는 아마도 나타냐후 총리는 좀 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작전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고 또 이 합의 내용을 보시면 레바논과 관련해서는 합의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논의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보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계속해서 이 부분을 그냥 좌시할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고요. 계속해서 헤즈볼라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 나타냐후 총리는 계속해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헤즈볼라에 대해서 계속 강경한 입장을 보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중요한 변수로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앞으로도 레바논이 또 다른 도화선이 또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현재 분위기를 교수님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봤는데 마지막으로 판을 깰 수도 있는 변수 네. 예상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뭐 가장 중요한 변수는 아직까지 이란 쪽에서 최종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뭐 나타냐후 총리, 헤즈볼라와의 전쟁이 큰 변수가 되기보다는 그것도 하나의 변수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변수는 마지막에 이란이 지금 최종 답변에서 어떤 답변이 나올까.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기대감을 갖기는 하지만 예. 여전히 아직 최종 답변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답변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제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자, 그런데 또 앙숙이었던 그 아랍에미리트와 이란이 또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그 중동 정세는 이전과는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많이 달라지겠죠. 걸프 국가는 사실 말씀드린 대로 말씀해 주신 대로 아랍에미리트는 미국과 이스라엘과 지금 안보 공조를 새로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전쟁 기간 중에 이스라엘 군이 아부다비에 주둔하면서 아이언돔이나 아이언빔이라든지 요격망을 실제로 가동을 했었고요. 예. 자, 이것이 이제 이란이 가장 지금 싫어하는 부분이죠. 어떻게 해서 우리의 적성국을 데려다가 같이 군사 작전을 했냐.
우리 이란 전쟁에 같이 미국과 같이 공조를 했냐라는 데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제기했고, 자, 그러다 보니 아랍에미리트 공격을 상당히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랍에미리트는 지금 사우디와 다른 모습입니다. 사우디는 어쨌든 이란과 계속해서 대화로 풀어나가자. 그리고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자제했습니다. 네. 그러나 아랍에미리트는 직접 공격을 했기 때문에 걸프 국가도 두 개의 지금 진영으로 나뉘어졌다.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인데, 그렇다고 해서 아랍에미리트가 그럼 이란을 완전히 무시하고 갈 수 있냐? 그러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바로 호르무즈 건너면 바로 이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다시 이란과 대화를 시작하고요. 어쨌든 웃는 얼굴을 보이면서 이란과 계속 대화는 할 거예요. 그러나 군사 공조는 또 따로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어가는 것이 아마 지금 아랍에미리트의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적어도 그림은 나빠 보이지 않는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뉴스온에서 특별한 초대석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부산 북갑에서 역전승을 거두고 강력한 0.5선으로 돌아온 한동훈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지난 4월 말에 YTN 스튜디오에 예. 부산 북갑 후보로 오셨고요. 예. 50여일 만에 다시 예. 의원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지난 50여일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실 텐데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이것 때문에 이것 덕분에 승리할 수 있었다. 어떤 순간 꼽으시겠습니까? 먼저 인사를 드리며 저는 덕천과 구포와 만덕을 대표하는 부산의 국회의원 한동훈입니다. 50일 동안에 시민들이 저를 받아주시는지가 관건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구석구석을 많이 다녔어요. 거기에 주택가나 빌라가 밀집된 지역들, 거긴 보통 이제 선거운동하러 많이 안 가는데 제가 가서 좀 나와 주십사, 제가 대화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사우나에 계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대화를 하시면서 그때부터는 저를 보고 이걸 해달라 저걸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거 한 15일 정도 남았을 때인데 이제는 저를 좀 받아주시고 제가 뭔가를 해내길 바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제가 여기서 정말 이제 과분한 신뢰를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한동훈 의원 선거운동 보면서 한동훈이 달라졌다. 또 선거운동에 새 교과서를 썼다. 이런 예. 호평들이 나왔는데 아이들이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모습이 또 화제였습니다. 잠시 보고 오시죠. 아저씨!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저 뭐 죽었어요. 아저씨 진짜 사랑해요. 너 근데 나 누군지 모르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 알아요. 뉴스만 알아요. 감사합니다. 한동훈 화이팅! 언제부터 무소속 되셨어요? 나 무속된 지 꽤 됐어요. 쫓겨났어요? 맞아. 아까 윤석열 그 탄핵 그거 찬성했다. 맞아. 몇 학년이에요? 되게 정확하게 잘 아시네. 우리 여기서 봤던가? 어디서 봤지? 저기 지하상가에. 맞아. 아저씨 됐어. 아저씨 붙은 거 몰랐지 너? 저 봤어요. 봤어? 지다가 이어서 막 쫄깃하게 붙었어. 네, 지다가 정말 쫄깃하게 붙었어. 정말 적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아이들과 이렇게 스스럼 없이 지내셨는데 이게 부산 북갑 아이들이 유난히 친화력이 좋았던 건지 아니면 한 의원님께서 미래 유권자를 챙기신 건지 어느 쪽인가요? 저한테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근데 사람 관계라는 게 뭐 전략으로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저는 근데 젊은 분들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시민들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요. 이제 아까 제가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를 아는 분들은 제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이 민주당과 싸우는데 전선에 서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그 부분이 좀 부각된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진심으로 저렇게 와주고 어린 분들이나 또 어르신들 분들 보면 정말 좋아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제가 여기서 50일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를 믿어달라고 얘기하는데 저렇게 좋아해 주시는데 저는 진심으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 의원님 표현 그대로 빌리자면 이번 선거 과정에서 한동훈보다 더 유명해진 분이 있습니다. 한 의원님께 딱 붙으라며 찬밥을 지어주신 토마토 할머니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어머님.
또 전에 저 도마도 주셔가지고 제가. 아, 대표님은 식사했습니까? 저는 잘 못 먹고 다녀요. 그 저기 많이 싸다 놨어. 뭘요? 밥을요? 야, 많이 싸다 놨대. 아, 이거 진짜 싸우신 거예요? 야, 아유, 내가 반 주고. 아유. 요 김치하고. 진짜로 밥인데요? 찰밥은 있네요. 야, 찰밥 붙으라고 찰밥. 붙으라고요? 붙으라고 찰밥 했더라. 안녕하세요. 어쩌면 찰밥 할머니라고 부르거든요. 일이 배가 부서지더라고 하는 소리 처음 봤어. 이 사람 꼭 대통령 되거나 만들면 네, 저렇게 할머니가 찰밥 주시니까 바닥에 철퍼덕 앉아서 네. 드시는 모습, 이것이 선거 승리의 1등 공신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할머니 지금도 만나시죠? 네, 항상 요 덕천 로타리 쪽에서 하세요. 김해에 사시는 분인데 거기서 직접 밭을 일구시고 와서 물건을 파시고 이렇게 하시죠. 당선 인사할 때 제가 차에서 내려서 뭐 인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뵙게 될 겁니다. 김복악 어머님이신데 사실 뭐 제가 좀 튀거든요. 근데 저렇게 더운데 저게 제가 올 줄 알고 찰밥을 싸우신 게 아니었어요. 매일 싸우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한번 혹시라도 오면 주겠다는 생각으로 이게 제가 앞으로 제가 정치를 제가 정치를 계속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치 인생에서 가장 오래 기억날 순간이었다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예, 저 유튜브 영상이 뭐 조회수가 55만 회를 훌쩍 예,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유튜브 스타가 되셨는데 아름다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이제 민감한 현안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동훈 의원이 국회를 입성하면 한동훈, 장동혁 투샷이 어떤 모습으로 연출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데 아직은 투샷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보수를 퇴행시켰고 그리고 선거 과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게 보수 지지자들 그리고 상식적인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이다라는 모습을 먼저 전제해드리고요. 근데 그것과 관계없이 제가 본회의에 한 2번 갔죠. 가서 장 대표가 계시면 또 알았던 사이고 그러니까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둘 다 안 오셔서 아직은 조우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어제 한 의원님이 장 대표를 향해서 장 대표는 보수 재건의 걸림돌이다. 그분이 없어야 선관위 문제도 더 잘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지금 이제 이 책임론을 피하기 위해서 선관위 투표용지 사태에 올라타서 부정선거 음모로까지 가 있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대중의 뒤에 숨어서 연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건 나쁜 정치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 선관위 투표용지 사태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잖아요. 오히려 선관위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싶은 사람들이 이건 장 대표가 개인 연명을 위해서 이걸 활용한다는 그런 시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본인이 물러난다면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 문제를 발전적으로 좀 집중할 수 있겠다 이런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조금 전에 장동혁 대표가 페이스북에 어게인 6.3 선거라는 포스터를 올렸더라고요. 보셨나요? 뭐 축구까지 이렇게 이용을 합니까? 좀 그거 보고 나고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장동혁 대표에게 사퇴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시면서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에게는 축하난을 보내셨거든요. 네, 정점식 원내대표와 당대표 시절에 그렇게 편한 사이는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축하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복당을 향한 손짓인가 이런 해석들이 나오거든요. 저는 공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관계는 공적인 관계가 우선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적인 감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이 사람이 어떤 공적인 행동을 할 때에 기준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걸 정치나 공적 생활을 하는 데서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윤 대통령이 계엄할 때도 2번 망설이지도 않았고 막았던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보수 재건은 보수 정치를 위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겁니다. 균형추를 맞추기 위한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보수 재건은 미래를 향한 겁니다. 미래 보수의 재건을 공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어요.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당대표를 했던 이 사랑하는 정당의 원내대표가 새로 뽑혔으면 당연히 축하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예. 지금 사이는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공적인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는 사적인 어떤 감정의 기름기를 싹 빼고 예. 공적으로 어떤 목표를 같이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협력하는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내가 천년만년 무소속이겠나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또 복당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게 지금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 이렇게 한참 이슈가 부각됐을 때 복당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슈가 없어지겠습니까? 그럴 건 아닐 거고요. 왜냐하면 보수 재건이라는 목표가 그렇게 만만 뒤로 계속 뒤로 미룰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 계속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이거 가지고 괜히 너무 그렇게 집중해서 다른 중요한 문제들을 가리키거나 분쟁을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빨리 들어가야죠. 네. 왜냐하면 저는 부당하게 조작감사로 쫓겨날 때 반드시 돌아가겠다고 약속드렸고 그리고 그걸 걸고 북갑에서 당권파가 내세운 박민식 후보와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하정 후보를 돌파하고 이겼습니다. 그럼 그 민심을 따라야 하는 것이에요. 아까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강의 흐름이 있습니다. 노젓는다고 장강의 흐름을 거꾸로 바꿔놓을 수는 없습니다. 예. 복당도 민심의 흐름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복당하고 그래서 보수의 재건을 바라는 상식적인 정치인들과 함께 보수를 재건하고 대한민국의 균형추를 맞추고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아라. 저는 이게 시대 정신이다라고 생각해요. 예, 일각에서는 이런 조언도 있습니다. 지금 한 의원님께서 워낙 부산 북갑 시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셨잖아요. 그 노력만큼 또는 그 노력의 절반만큼이라도 지금 현재 한 의원님을 좋아하지 않는 당원이나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노력한다면 너무 쉽게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저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던 분들이 어떤 뭐 그런 감성적인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동안에 지향해왔던 어떤 가치라든가 이런 거에 좀 반대편에 있었던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이죠. 물론 뭐 제가 부족한 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 정신이 제가 말씀드리는 보수 재건의 문제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윤호겐이라든가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거 극복하고 미래로 가고 다시 한번 보수가 재집권의 기틀을 마련해야 되는 점에 대해서 그게 시대 정신으로 점점 모이고 있어요. 저는 많은 분들이 결국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앵커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제 정치나 제가 말하는 보수 재건은 과거에 너 왜 이랬어? 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러잖아요. 의원님께서 일각에서는 소위 말하는 한동훈 포비아, 한동훈이 들어오게 되면 다 날아갈 거다 이런 걱정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건 제 정치를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미래를 보고 그리고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거기에 공감하는 분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 민심이 그걸 원하고 그걸 하라고 명령했다는 것도 명확해졌고요. 예, 이번 선거가 사실 국민의힘이 참패했지만 숫자상으로는요. 오세훈, 한동훈이 살아왔기 때문에 중도 보수의 희망을 봤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극적 역전승을 거둔 오세훈 시장과 또 한동훈 의원 이 두 분이 오차범위 내에서 차기 대통령감 선두를 달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먼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거기까지 볼 정도의 여유는 없고 지금 이 보수 재건의 불씨를 살려서 그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가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뭐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되고 이런 식의 정치공학이 낄 자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보수 대권은 한동훈, 오세훈 두 사람 외에는 덤벼들기 힘들 거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오세훈 시장을 후능 연대 가능할까? 지금 이렇게 언론에선 조명을 하고 있거든요. 잠재적 경쟁자로 보이십니까? 연대의 대상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보수 재건은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목표입니다. 그 과정에 누구와도 협력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뜻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어떤 발언을 했거나 과거에 어떤 관계였든 관계없이 지금 여기서 그 대의를 향해서 함께 가야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외신에서도 조명을 했더라고요. 차기 대권 주자 두훈 씨의 역전승 이런 거를 요미우리 신문에서 보긴 했는데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이랑 통화하셨잖아요. 어떤 내용 전했습니까? 선거를 해본 사람들은 이 선거 과정에서의 치열함과 여기서의 얼마나 절박하고 특히 그 과정들 그걸 잘 알죠. 그러면 서로 덕담하고 서로 치하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보수 정치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서로 뭐 걱정하고 덕담을 나눴습니다. 그런 정도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과 또 민주당에 대한 강한 메시지 계속 내고 계십니다. 대통령 재판 취소, 공소 취소를 강행한다면 이건 탄핵 사유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면서 어제 낸 메시지가 좀 강했는데요. 법무부 위원회든 뭐든 대통령 공소 취소에 관여한 사람들은 계엄 수준의 수사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다 감옥 갈 겁니다. 지금 보면 종합특검 같은 데서 스치기만 해도 영장 치지 않습니까? 그게 그 사람들의 미래입니다. 경고합니다. 그리고 무슨 미래 인권 존중 위원회 이랬던데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합니까? 제가 이름 다시 지어드립니다. 그건 이재명 공소 취소 특공대입니다. 자기들은 그거 하러 간 사람들이고 거기서 자기들의 오명을 뒤집고 평생 이 사실 계엄에 가담한 거랑 뭐가 다릅니까? 저는 이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민주당에도 이 말씀을 드려요. 만약에 제가 12월 3일 밤에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계엄을 막는 데 앞장서지 않았다면 국민의힘은 소멸했을 겁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살자고 공소 취소할 때 입 닫고 있으면 민주당은 소멸할 겁니다.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뭔지를 자성하기 바랍니다. 공소 취소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단 한 명도 제대로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공소 취소 사태에서 입 닫는 정당은 민주정당으로서 존재할 가치가 없고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의원님께서 비판하고 계시는 조작기소특검법은 거대 집권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소속 의원으로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할 계획이세요? 저는 그거 탄핵 사유라고 봐요. 그리고 민주당이 200석이 넘어서 탄핵을 했습니까? 지금 탄핵을 했던 사안들 보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통과시켰고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설득해서 상당수가 이탈표가 났죠. 정청래 대표는 노골적으로 이러던데요.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이건 정확하게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과 관련해서 썼던 레토릭이에요. 일부러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쓰지 않았습니까? 나 건드리면 내 철밥통 건드리면 너 탄핵할 거야. 이런 경고 같은 거죠. 저는 정청래 대표도 민심 상황에 따라서 자기 이익에 부합하면 얼마든지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에서 이탈해서 이쪽으로 넘어올 것 같은데요. 저는 정신 차리라고 말씀드립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감옥 가기 싫은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나라 망치면 안 됩니다. 공소 취소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계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계엄이 탄핵 사유이듯이 공소 취소도 탄핵 사유입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도 설득할 수 있다. 이걸 만약에 동의해서 넘어간다면 시차가 날 뿐이지 민주당은 소멸하게 될 겁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계엄을 막지 않았던, 계엄에 동조했던 국민의힘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나온 이 공소 취소 특공대들 부역하지 말라는 말도 다시 돌려드립니다. 제가 계엄의 밤에 이렇게 했죠. 군인들이나 그 경찰들에 대해서 이 계엄에 부역하지 말라고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역시 거기 들어가 있는 이재명 공소 취소 특공대들한테도 이렇게 반역사적인 행동에 부역하지 말라는 경고를 드립니다. 예, 민주당을 향한 강한 메시지를 좀 들어봤고요. 그리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하고 이제 의원은 법안으로 말아야 하는데 1, 2, 3호 법안을 모두 선관위 관련으로 준비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정치인들이 선관위에 대해서 어떤 비판의 지점에 서기가 되게 어려워요. 고향의 앞에 쥐거든요. 그리고 선관위는 어떤 규정도 자기들이 해석을 하고 사실상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까지 뜨거운 민심이 모여지고 저는 시민들이 재선거 주장하는 것에 공감해요. 그만큼 큰일입니다. 물론 정치는 그런 식의 거기에 대해서 편승할 문제가 아니라 그걸 현실적인 법의 체계 안에서 어떻게든 구현해내느냐가 정치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의 정치는 나쁜 정치입니다. 지금 그런데, 준비하고 계신 1, 2, 3호 법안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1호 법안은 감사원 감사를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햇볕 들지 않는 곳에 곰팡이가 핍니다. 아무 외부 감사도 받지 않는 선관위는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채용 비리도 있었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무능과 사실상의 방기로 이런 식의 사태를 만들었죠. 이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인력 부족하다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대형 선거가 있을 때는 휴직자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근기법에 보면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휴직과 휴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그게 없습니다. 그걸 넣지 않은 것이고 세 번째는 법원과의 연계를 끊자는 겁니다. 법원이라는 확실한 뒷배와의 연결을 끊어서 선관위도
공정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선관위도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가 한 행동들도 정상적인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일하게 하는 것. 저는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3개 법안을 준비 중이신데 어쨌든 법안이 통과되고 뭐 시행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지금 당장 국민들이 너무 화가 나 있거든요. 그럼 당장 국회에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일단 국정조사와 특검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특검은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어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했던 특검은 대단히 정치적으로 그냥 이재명 정권을 옹호하는 특검으로만 되고 있거든요. 최근 제가 조금 전에 오기 전에도 메시지를 냈는데 저에 대해서 선거의 즈음에서 아무 이유도 없어요. 설명도 없어요. 출국 금지를 3번을 연장했고 오늘도 연장을 했어요. 근데 마치 무슨 기싸움 하듯이 유치한 기싸움 하듯이 오늘도 연장했더라고요. 이유도 없어요. 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사유로 출국 금지됐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는 거죠. 그게 지금 민주당 이재명 정권의 특검의 실체입니다. 저런 특검에 맡겨서 정상적인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특검 그리고 유능한 특검이 지금 선관위를 제대로 수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정조사 같은 경우도 빨리 감사원 감사를 어떻게든 간에 해서 감사원 감사 같은 결과를 가져야지 국정조사는 말싸움일 뿐이에요. 결국은 이런 체제를 통해서 선관위를 개혁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불행하지만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런 식의 국민적인 어떤 강한 충격이 없으면 선관위의 철밥통을 깰 수가 없습니다. 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선관위 개혁에 좀 힘써주시길 바라고요. 그야말로 쫄깃하게 당선되셨는데 이제 임기는 22대 후반기 국회 2년입니다. 각오 한마디 듣겠습니다. 저는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치합니다. 아주 심플하죠. 그렇지만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제 평생을 바칠 각오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북구 우리 덕천 구포 만덕의 시민들께서 저를 받아주셨고 믿을 수 없는 신뢰를 주셨습니다. 제가 북구 선거를 내려갈 때 저도 판단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 선거에서 제가 50일 만에 양당 체제를 돌파해낼 수 없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점을 알고 갔습니다.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시대정신상 제가 피하지 않고 여기서 당당하게 승부를 보는 것 자체가 제 입장에서는 운명이고 숙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기쁘다기보다는 두려움과 책임감을 크게 느낍니다. 그 책임감으로 제가 정치의 목표인 나라를 잘 되게 하는 것, 그리고 북구를 잘 되게 하는 것, 부산을 잘 되게 하는 것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네, 정말 힘겹게 당선되신 만큼 좋은 의정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연예계에는 다양한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불똥이 연예계로도 튀기도 했고요. 데뷔 13주년을 맞은 그룹 방탄소년단은 오늘과 내일 국내외 팬들을 만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 오늘은 YTN 스타의 강내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연예인 뉴스로 나오셨는데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이 내용입니다. 지금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네. 이게 연예인들 SNS로까지 불똥이 튀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우선 그 가수 겸 배우 아이유 씨의 SNS에 일부 누리꾼들의 항의 댓글이 이어 달리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시위가 서울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음료나 간식을 선결제해달라는 요구인데요. 이들은 아이유 씨가 과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을 지원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번에는 왜 나서지 않냐고 항의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우 박보영, 이동욱 씨 등 과거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소신을 밝힌 적이 있는 일부 스타들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밝혀달라는 댓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울 것 같긴 한데요. 왜 이런 반응들이 나온 걸로 보시나요? 네, 일단은 그 논란이 이어지자 배우 박보영 씨는 그 팬들과 소통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상한 사람들, 타격이 별로 없다는 글을 남기면서 팬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네. 이번 논란은 스타들의 선행이 단순한 호의를 넘어서 사회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이 되면서 불거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스타들이 SNS로 대중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시대인 만큼 특정 사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사례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스타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거나 선행을 베푸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이고 또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순간 그거는 선행이라든지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다음은 가요계 소식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룹 방탄소년단 부산 콘서트가 오늘 시작되네요. 맞습니다. 바로 오늘인데요. 네. 오늘과 내일 양일간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BTS 월드 투어 아리랑의 부산 공연을 엽니다. 이번 부산 공연은 지난 2022년 10월 이후 약 3년 8개월 만에 열리는 완전체 공연입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방탄소년단에게 또 여러모로 뜻깊은 자리인데요. 콘서트 이튿날인 6월 13일은 방탄소년단의 데뷔 기념일인데 이번 공연을 통해서 팬덤 아미와 함께 축하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부산 공연은 국내외에서 10만 명 이상의 팬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대규모 행사인 만큼 공연 전부터 부산 전역이 축제 분위기로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웃으면서 살펴볼 수 있는 소식이었는데요.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숙박업계의 바가지 요금. 또 진상들도 이런 진상들이 없어요. 네. 또 잡음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얘기입니까? 이른바 바가지 요금 논란은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이 좀 적당히들 합시다라고 일침을 가할 정도로 크게 문제가 된 부분이었습니다. 지난달 부산에서 접수된 관광 불편 신고가 전국의 다른 지역의 신고 건수를 다 합친 것보다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대체 숙박시설을 마련을 하고 공연 당일에는 도시철도와 경전철을 증편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산시가 공연 기간 동안 공무원 수백 명을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이 계획을 철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관련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좀 크게 일었는데요. 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의 안전관리 비용을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런 비판이 일자 부산시는 자율 신청 방식으로 지원 인력을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참 이렇게 단기적인 수익만 보고하면은 좋은 이야기는 들을 수가 없으니까요. 작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부산 콘서트 이후에 방탄소년단의 활동 계획도 있을 텐데요. 어떤 계획들 예정돼 있습니까? 네, 방탄소년단은 올해 데뷔 13주년을 맞았는데요. 올해에도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K-팝 열풍을 이끌면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대상격인 올해 아티스트 상을 비롯해서 총 3관왕에 오르면서 인기를 증명을 했고요. 4월과 5월 북미 공연에서는 미국과 멕시코 등 총 5개 도시에서 84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강력한 티켓 파워를 입증을 했습니다. 이번 그 부산 공연 이후에는 월드 투어 일정을 이어나가게 되는데요. 26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유럽 투어를 열고 8월부터는 미국 이스트 러더퍼드를 시작으로 북미 투어 2차 일정에 돌입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BTS의 움직임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에는 영화계로 가보죠. 연상호 감독의 신작이죠. 군체가 흥행몰이를 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영화 군체는 부산행, 서울역, 반도 등 여러 좀비 영화를 선보이면서 좀비의 아버지라는 별칭을 얻은 연상호 감독의 신작입니다. 영화는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 도심의 대형 쇼핑몰에서 벌어지는 인간과 좀비의 사투를 그렸는데요. 이 독창적인 좀비 세계관과 배우들의 호연에 힘입어서 빠른 속도로 500만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강동원, 오정세 씨 등이 출연한 코미디 영화 와일드 싱, 그리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SF 신작 디스클로저 데이와 박빙의 승부를 펼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에도 군체가 어떤 기록을 쓰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연예계 소식까지 영화계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YTN 스타 강내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네, 또 지방선거 책임론이 거세게 불거진 가운데 정청래 대표는 당의 텃밭인 호남을 향했고 장동혁 대표는 별도의 공개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사퇴로 낸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먼저 윤 전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된 얘기를 먼저 해볼 텐데요.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서 형법상 일반 이적 그리고 직권남용 모두 이제 유죄가 나오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30년,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징역 30년, 그리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형량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높게 나왔네요. 네, 일단 뭐 특검이 구형한 그 구형량과 또 같은 형이 윤석열 네. 전 대통령에게 선고됐다라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고 법원이 좀 정확한 지적들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이게 북한에 이제 드론을 보냄으로써 군사 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었지만 결국 군력을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했고 어떤 국민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북한의 인위적 도발을 유도하는 그런 국가 비상사태를 의도적으로 조성했다라는 점에서 이 법원이 이 작전 자체가 정당하지 않았고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라는 점을 명확히 판단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한 이 국군의 사명에 반해서 국군을 동원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군력 자체를 본인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한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 군 권력을 동원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문제적이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서 이 사건의 작전 자체를 처음부터 인지하고 있었고 실행했고 그리고 승인했다라는 점, 그런 점에서 이제 공동 정범이다라는 판단도 동시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법원이 지적한 부분 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좀 뼈아프게 새겨들었으면 하는 부분은 이 국민의 기본적인 믿음을 배신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군을 동원해서 뭔가 군사 작전을 할 때에는 그것이 국민을 보호하는 방향,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인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고 그것이 사실상 우리 국민의 안전을 해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런 면에서 이 군을 정당한 방식으로 쓸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을 저버렸다라는 법원의 지적은 굉장히 뼈아프게 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윤 전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김용현 전 장관도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가 됐는데 지금 이 결과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를 예고하면서 북한에 동조하는 사법부의 폭거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더라고요.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동의하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소속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 싶고요. 윤석열 정부를 되돌아보면요. 북한이 오물풍선을 굉장히 많이 내려보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상공으로까지 오물풍선이 날아온 적이 있죠. 그보다 앞서서도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요. 무인기가 청와대 뒷산에서 발견이 되고 전단지가 청와대 춘추관에 떨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인기 작전을 펼쳤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로 이 많은 관련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이란 단어를 수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둘의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항소를 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재판은 2심, 3심까지 갈 텐데요. 그래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이 부분 자체, 1심 선고 자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오늘 당의 전통적인 기반을 지지로 하는 호남 지역을 찾았는데요. 관련해서 먼저 준비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호남은 민주당의 부모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잘난 자식이든 못난 자식이든 늘 품어주시는 부모님처럼 민주당이 부족해도 늘 품어주시고 아껴주시는 호남에 늘 감사드립니다. 호남 발전 특위가 발로 뛴 덕에 올해 호남은 역대 최대인 24조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당정청, 지방정부가 원팀으로 호남의 대도약을 이루고 전남 광주에서 균형 발전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지난 9일에는 비공개로 전북을 방문했는데 오늘은 호남 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호남 지역, 전북 지역 이렇게 방문하는 줄이어서 방문하는 그 배경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지방선거 끝나고 사실 그 당내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이제 당원들도 사실은 저희가 많이 이기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 봤을 땐 뼈아픈 패배가 많았다. 그래서 이겼는데도 진 것 같다라는 어떤 패배감과 무력감 이런 것에 상당히 이제 당원분들께서 실망하고 속상해하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 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은 지역에 방문한다라는 것은 어떤 속상한 마음들을 좀 달래기 위한 행보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전통적 지지층의 목소리를 더 잘 듣겠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정청래 대표께서 다가오는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도전할 것이다라는 시각이 많이 나오고 있는 예. 상황에서 특히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권리당원들이 가장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고 전당대회에서 승패를 가를 수 있는 곳이다라고 불리는 어떤 전략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께서 호남행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둔 그런 행보이기도 하다. 이 두 가지 면에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오늘 현장 최고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서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의 이제 공개적인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이제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듯한 강두구 최고의 발언이 있었고 또 김민석 총리를 겨냥하는 문정복 최고의 발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뭐 대리전이 좀 펼쳐진 그런 분위기였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지금 지지자분들이 많이 속상해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는 다음 총선이나 대선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를 뼈아프게 성찰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당원들로부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전당대회가 곧 예정되어 있다고는 하나 선거 이후에 제대로 된 성찰과 반성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 없이 마치 정청래 대 김민석의 대리전이 펼쳐지는 듯한 양상은 민주당이 반성하고 성찰하고 무엇을 놓쳤는지 되돌아보기보다는 이제 다가오는 차기 권력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오만한 모습으로 저는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은 양쪽 다 좀 자중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런가 하면 정청래 대표가 SNS에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이제 검찰의 보안 수사권 이 대통령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걸 고집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사안인데 이 글을 왜 굳이 이 시점에 올렸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보안 수사권 존치 여부는요. 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 검찰 개혁의 마지막 남은 퍼즐입니다. 네. 올해 10월에 되면 이제 공소청이 출발하고 중대범죄수사청 출범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 보안 수사권을 줄지 말지 여부는 민주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남은 과제예요. 그동안은 지방선거 때문에 논란을 자제하고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를 미뤄왔습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이마저도 보안 수사권마저도 검찰이 들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정청래 대표가 이것을 짧은 한 줄을 올린 건 결국엔 그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 이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찰 개혁을 완수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하게 호소하면서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라고 해석이 됩니다. 얼마 전에요.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검찰 개혁 추진단에서 이 보안 수사권을 존치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관련 의견을 낸 적이 있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기자회견에서 정부 입장을 고집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의도가 정말로 이것을 폐지해야 한다는 건지 존치해야 한다는 건지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걸 고리로 정청래 대표가 본인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 강성 지지층에게 내가 다음 전당대회에서 나를 선택해야만이 이 보안수사권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이슈들이 좀 계속 나오는데 보안수사권뿐만 아니라 지금 정청래 대표가 통과시켰던 1인 1표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부 의원들을 정청래 대표가 좌표찍기를 했다 이런 비판이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 SNS에 1인 1표제에 대해서 다룬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제 전현희, 김남희 민주당 의원을 거론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저 부분은 충분히 좌표찍기처럼 보입니다. 저는 부적절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뭐 저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좀 곤혹스러워하고 계신 상황이라는 점도 전달이 되고 있고 저는 이견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 이견을 풀어가는 방식이 저렇게 SNS에 공개적으로 올리는 방식 그래서 특정인이 공격을 받는 방식 자체는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께서도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신다라고 했고
백서도 만드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행보들을 봤을 때에는 좀 성찰하는 모습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보안 수사권 관련한 논의도 지금 원내 지도부에서는 또 선을 긋잖아요. 지금 이제 뭐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면 아직 당 대표 자리에 계신다라고 한다면 당내와 조금 더 손발을 맞추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SNS에 저렇게 쓰시는 것 자체도 사실 당 대표로서 적절한 모습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저는 지금 초점을 조금 더 공세적인 방향 혹은 공격적인 방향으로 가져가시기보다는 조금 더 겸허하고 수용적인 자세를 충분히 보여주시는 것이 더 먼저다. 저는 뭐 지금 정청래 대표가 당장 사퇴해야 된다 이런 지적에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당 지도부가 특히 당 대표가 반성적 성찰의 자세를 충분히 보여줄 필요가 있고 어떤 아쉬움에 대한 선거 결과의 아쉬움에 대해서 충분히 대답하는 그 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내용이 지금 조금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면들이 부각되는 것 자체는 전 당의 리스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성찰의 자세가 필요하고 당의 의견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실제로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 이 정청래 당대표의 거취와 관련된 입장들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잖아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지도부 총사퇴, 불출마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최민희 의원은 정청래 대표의 전당대회 불출마를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실제 당내 분위기가 어떤가요? 제가 봤을 때 일단 지도부에 대한 그 아쉬움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 그 지도부가 선거를 이끄는 과정에서에 대한 평가는 충분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이 다만 이제 지금 당장 사퇴해야 될 사안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공통적인 분위기는 이번 선거 결과를 봤을 때 뭐 숫자적으로는 이겼지만 내용적으로는 아쉽다라는 말씀 제가 계속 드리잖아요. 네네. 그런 면에서 의원들도 비슷한 입장으로 정청래 대표와 그 지도부의 리더십이 좀 아쉽다라는 평가는 공통적으로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평가가 주된 상황에서 전당대회에 출마하시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출마를 하셨을 때 돌아올 어떤 당내의 평가도 분명히 있다. 그 부분을 인지를 하고 계실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현재 유럽 순방 중인데 지금 현지에서 화상으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를 하고 또 이번 지금 문제가 된 선관위와 관련된 주요 현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순방 중에 화상 회의를 통해서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하는 거는 처음 아닌가요? 저도 뭐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지만 처음 봤죠. 예. 원래 순방 중에 어떤 긴급한 인사결재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석보좌관 회의를 화상으로 연결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내용이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선관위 부실관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여론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좀 이슈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정부 책임론에서 꼬리를 자르려는 의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보통 대통령이 순방을 떠나면 내치, 그러니까 국내 이슈는 국무총리가 담당을 해왔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서 이미 관련 메시지를 발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동시에 이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연다는 건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이 관련된 대통령의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가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과연 이 사태에 있어서 정부는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 관리 문제는 행안부도 담당을 하는 것으로 정부 시행령에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데 지금 정부 안에서는 자신들이 잘못했다라는 책임론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모든 책임은 선관위로 떠넘기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분명히 따져볼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실제로 이 선관위 문제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도 7%포인트 떨어지는 57%로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요인 중에 부정평가 이후 첫 번째로 선관위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도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화상회의를 주재하는 것과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많은 국민들은요.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구라고 하더라도 이 정부 내에서 어쨌든 일이 일어나면 그 책임을 정부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걸 관리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단순히 이 선거관리 부실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이 현실과 다른 메시지 이런 것들이 결부되면서 점진적으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이참에 결국 국회에서 지금 국정조사와 특검을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민주당이 과거처럼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 고집하고 한다면 좀 이 지지율은 더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도 민주당도 모두 조금 열린 자세로 야당의 목소리를 받아들여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만이 국민 여러분께서 그래도 안심을 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자, 야당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 오늘 첫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 그리고 국조특위위원장 자리도 가져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았던 곳들마다 지난 이제 전반기 국회에서 정무위, 외통위, 국방위 이런 곳들을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 상임위 자체의 입법 속도가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상당히 느렸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어떤 업무를 태만하게 하고 사실상 국회 자체를 정치적인 어떤 보이콧의 장소로 삼게 되면서 오히려 법안 처리가 늦어졌고 그것이 국익에 반한다라는 평가가 이미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법사위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민주당이 봤을 때는 좀 후화무치한 거죠. 그러면 이제 뭐 견제나 균형의 원리를 위해서 법사위를 달라라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에 이제 직전까지 보여줬던 국민의힘의 모습은 뭐 민생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특위 자체, 대미특위 자체도 이제 파행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앞서 제가 거론드렸던 국민의힘 의원이 상임위를 맡고 있는 그런 상임위마다 법안 처리 속도가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현저히 느렸다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순수한 의도로 이것을 요구하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법사위를 요구하면서 결국 이 법사위 자체가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법안 처리에서 갖는 무게나 어떤 중심축이 되는 상임위이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큰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를 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국회를 더 전면적으로 멈춰 세우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상임위 배분부터 지금 여야가 충돌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어제 국회를 찾은 한동훈 의원은 장동혁 대표를 보수 재건의 걸림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고 계속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보수 재건의 걸림돌로 작용해 온 것이 장동혁 대표입니다. 이제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보수를 재건하고 대한민국 균형추를 바로 잡자는 생각에 공감하는 분들이라면 저는 모두 함께 가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정점식 새 원내대표께도 축하난을 보내드렸습니다. 예, 보수를 재건해야 하는데 거기에 걸림돌이 장동혁 대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장동혁 대표는 지금 상황에서는 물러날 뜻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장동혁 대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좀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 선관위의 부실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이슈가 굉장히 쏠렸던 것이 있죠. 당내에서는요, 장동혁 대표가 어떤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죠. 또 한편에서는 선방한 결과다. 그리고 이 선거 직후에 여러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우리 당에서 우호적인 여론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장 물러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의원총회를 많은 의원분들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 의원총회에서 이 의견을 좀 전부 수렴하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쪽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한다고 당원과 국민이 뽑은 당대표가 즉각 물러나는 것도 그건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 상황에서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가는 것도 국민들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당 내에서 조금 수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선거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 어떤 진영 싸움, 계파 싸움으로 비치는 것보다는 좀 당에서 수기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중요하지 특정 진영, 특정 계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처럼 비치고 그 대변하는 목소리를 당대표가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 이 자체는 과거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그 모습이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당에서 좀 조만간 빠르게 의총을 열어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했으면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